그는 유서를 썼습니다. 수백 장을. 단 한 번도 자신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쓴 유서대로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말을 대신 써주는 사람. 그는 죽음을 팔았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마지막엔 자신이 설계한 죽음 안에 갇혔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아무도 모르는 직업이 있습니다. 명함도 없고 간판도 없고 광고도 없습니다. 소개는 오직 입에서 입으로만 이어집니다. 더 정확히는 살아남은 자의 입에서 다음 죽음을 앞둔 자의 귀로 흘러갑니다. 그 직업의 이름은 단순합니다. 유서 대필. 당신이 끝내 쓰지 못한 마지막 말을 누군가가 대신 써주는 일입니다. 세상에 이런 직업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더욱 없습니다. 강재현은 오늘도 서울 마포구 오래된 빌라 반지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은 작고 높았습니다. 낮에도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아 형광등을 항상 켜야 했습니다. 그는 그 빛이 좋았습니다. 자연광은 사람의 표정을 너무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형광등 아래서는 모두가 조금씩 창백해 보였고 그 창백함이 이 공간에는 어울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A4 용지 한 장과 검은 볼펜 하나, 그리고 그 맞은편엔 눈이 퉁퉁 부은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묻지 않았습니다. 강재현은 절대 먼저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알면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이면 흔들립니다. 그는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그것은 규칙이 아니라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여성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제 딸한테 미안하다고 써주세요. 엄마가 겁쟁이였다고. 강재현은 볼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여성의 손을 봤습니다.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꽉 맞잡혀 있었습니다. 그 손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고. 완전히 포기한 사람은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강재현은 11년 동안 수백 명의 손을 봐왔고 그것만큼 정확한 지표는 없었습니다. 딸이 몇 살이에요? 11살이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표정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목소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1살짜리한테 엄마가 겁쟁이였다는 말은 쓸 수 없어요. 그 아이는 평생 그 문장을 읽을 겁니다. 그게 당신이 딸에게 주고 싶은 마지막 기억입니까?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재현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A4 용지 위에 고정된 채였습니다. 그는 이 일을 11년 동안 해왔습니다. 처음엔 흔들렸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혼자 남으면 손이 떨렸고 가끔은 화장실에서 구역질을 했습니다. 3년쯤 지나자 흔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5년이 지나자 오히려 선명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그 경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보이면 이야기가 보였고 이야기가 보이면 원인이 보였습니다. 원인이 보이는 순간 강재현의 눈은 달라졌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여성은 유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강재현이 써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가끔 그랬습니다. 쓸 수 없다고 판단되면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의뢰인의 절반은 울면서 나갔고 그 절반 중 대부분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살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강재현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매번 설득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머지 절반은 다른 누군가를 찾아갔습니다. 강재현은 그들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하면 잠을 잘 수 없었으니까요. 잠을 못 자면 다음날 의뢰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고,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손을 읽을 수 없었고, 그러면 틀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직업 윤리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오전엔 의뢰인을 만났고, 오후엔 글을 썼고, 저녁엔 걸었습니다. 걷는 코스는 항상 같았습니다. 마포대교를 지나 한강 북단 산책로를 따라 다시 빌라로 왕복 1시간 20분. 이 코스를 11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지금도 알고 있었지만 생각하지 않기로 한 것들 목록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그는 다리 위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난간에 손을 올리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한강은 늘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무표정하고 차갑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것 같은 얼굴. 강재현은 그 표정이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싫었습니다. 싫은데 매일 봤습니다. 그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한 것들 중 하나였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그는 알아봤습니다. 이 번호로 연락이 오면 의미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새 의뢰인. 그것도 일반적인 경로가 아닌 쪽에서 온 연락. 강재현은 이런 번호가 오면 항상 3번 울리게 뒀다가 받았습니다. 이유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일종의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상대방도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박소연이라는 여자 알아요? 강재현의 손가락이 난간을 꽉 쥐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너무 잘 알았습니다. 3년 전 그가 쓴 유서 중 하나에 그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피해자의 글에서 원망의 대상으로. 그 이름은 이후에도 반복됐습니다. 그의 A4 용지 뒷면에는 이미 그 이름이 5번 적혀 있었습니다. 매번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같은 이름이 나왔습니다. 언제 올 수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걸었습니다. 오늘은 코스를 바꿨습니다. 마포대교가 아닌 반대 방향으로. 아무도 모르는 이유로 그는 오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그의 책상 서랍 안에는 검은 볼펜이 23자루 있었습니다. 그는 유서 한 편을 완성할 때마다 볼펜을 한 자루씩 버렸습니다. 다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잉크가 절반 이상 남은 것도 버렸습니다. 그냥 버렸습니다. 왜 그러는지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스스로도 말로 정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볼펜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박소연은 서울 강남구 대형 보험사 15층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직함은 심사팀장. 실제 역할은 거절 전문가였습니다. 그녀의 팀은 업계에서 가장 낮은 보험금 지급률을 기록하고 있었고 본사는 매년 그녀에게 성과급을 줬습니다. 직원들은 뒤에서 그녀를 기계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방식이 되었는지는 그녀 자신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강재현이 그녀의 이름을 처음 들은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5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끝까지 묻지 않았지만 직업은 알게 됐습니다. 중소기업 대표, 공장 화재로 전 재산을 잃었고 보험금 청구를 했지만 박소연의 팀에서 방화 의심이라는 사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나중에 뒤집혔습니다. 방화가 아니라 전기합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남자는 파산 신청을 한 뒤였고 직원 12명의 월급을 못 준 채였고 아내는 떠난 뒤였습니다. 강재현은 그 남자의 유서를 썼습니다. 길고 담담하고 누구에게도 원망을 쏟지 않는 문장으로 그것이 그 남자가 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강재현은 항상 의뢰인이 원하는 목소리로 썼습니다. 자신의 문장을 집어넣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필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의뢰인의 목소리로 쓰려 해도 결국 문장을 선택하는 사람은 강재현이었습니다. 어떤 말을 넣고 어떤 말을 빼는지, 어디서 끊고 어디서 이어가는지, 그 선택 안에는 늘 강재현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나간 후 강재현은 처음으로 A4 용지 뒷면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소연. 그것이 무엇을 위한 기록인지 그때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적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 이름이 등장한 건 1년 후였습니다. 의뢰인은 30대 여성이었고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사유는 음주의심. 부검 결과엔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서류 검토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지급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담당 심사팀장은 박소연이었습니다. 여성은 두 아이를 데리고 반지하로 이사했고 그 다음해 봄에 강재현을 찾아왔습니다. 강재현은 그 여성의 유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3시간 동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A4 용지에 이름을 또 적었습니다.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 이름은 계속 같았습니다. 강재현은 그때부터 다른 종류의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유서가 아닌 글이었습니다. 표적 인물의 패턴을 정리한 글이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거절하는지, 어떤 서류에서 어떤 오류를 만들어내는지, 그 오류가 개인의 실수인지 조직적 설계인지. 강재현은 글을 쓰는 사람이었으므로 패턴을 읽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문장에도 패턴이 있고 사람에도 패턴이 있고 범죄에도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가 읽은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박소연은 실수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를 설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렵 최준서가 처음 나타났습니다. 나이는 29.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깔려 있었고 말할 때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강재현은 첫눈에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은 오래 고민하다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심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결심이 된 사람과 고민 중인 사람의 차이는 눈에서 났습니다. 고민 중인 사람의 눈에는 아직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결심이 된 사람의 눈은 선택지가 이미 하나로 좁혀진 후에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최준서의 눈은 후자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오래 걸렸어요. 강재현은 그 말에 잠시 멈췄습니다. 인터넷에 자신의 정보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이 공간을 찾아오는 경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의 입. 그런데 이 청년은 인터넷이라고 했습니다. 강재현은 그 이상함을 기록해뒀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언제나 그렇듯 아직은 꺼내지 않은 채로. 최준서의 사연은 들을수록 익숙했습니다. 아버지가 암으로 죽었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사유는 고지 의무 위반. 아버지가 계약 전 병원을 방문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병원 방문은 단순 독감이었고 암과는 무관했습니다. 최준서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처리는 늦었고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담당 심사팀장의 이름을 최준서가 말했을 때 강재현의 볼펜이 멈췄습니다. 박소연이었습니다. 강재현은 A4 용지를 뒤집었습니다.
뒷면을 봤습니다. 이름 아래에 이미 5개의 사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6번째였습니다. 그날 밤 강재현은 이동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옛날에 부탁했던 거 기억해? 이동현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기억하지. 그래서 이제 움직일 것 같아. 전화 너머로 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느린 숨이었습니다. 강재현은 그 숨소리의 결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동현이 뭔가를 알면서도 말하지 않을 때 나는 소리였습니다. 재현아, 선 넘지 마. 강재현은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이 어디 있는지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이 있다고 믿는 사람만 선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선 자체를 지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동현이 알고 있는지 그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시작됐습니다. 강재현은 A4 용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볼펜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하는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강재현은 최준서의 유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석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 석 달 동안 강재현은 박소연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직접 접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통해 움직였습니다. 보험사 내부 직원을 통해 서류 흐름을 파악했고 박소연의 거절 패턴이 특정 브로커와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거절된 보험금은 재심사 과정에서 절반이 빠져나갔고 나머지는 합의금이라는 이름으로 처리됐습니다. 브로커의 수수료가 있었고 그 수수료 일부가 박소연의 가족명의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정확히는 남편 명의 계좌였고 그 계좌는 해외 계열사 명의로 한 번 더 세탁됐습니다. 강재현은 이것을 추적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착취였습니다. 강재현은 그 자료를 모아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을 이동현에게 보냈습니다. 이동현은 하루 만에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냐는 메시지였고 그 다음엔 조심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강재현은 2 메시지 모두 오래 바라봤습니다. 조심하라는 말이 박소연을 뜻하는 건지 강재현 자신의 행동을 뜻하는 건지 어쩌면 이동현은 2가지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 무렵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강재현이 3년 전에 쓴 유서, 그중 하나가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원문 그대로였습니다. 이름과 특정 정보만 지워진 채로 어떤 블로그에 실제 유서라는 제목으로 게시됐고 하루 만에 수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댓글에는 글이 너무 아름답다는 반응과 이걸 누가 썼냐는 질문이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그 문장에서 자신을 봤습니다. 죽고 싶었던 어느 날의 자신을. 그래서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퍼졌습니다. 강재현은 그 글을 발견하고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유서를 쓴 날을 기억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유서는 어디서 나온 건가? 의뢰인이 올린 건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그 공간을 알고 있는 건가? 자신의 문장이 인터넷에서 수만 명에게 읽히는 것을 보는 기분은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불쾌함도 아니고 공포도 아니고 그 둘이 뒤섞인 무언가였습니다. 2번째 유서가 올라오는 데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이번엔 강재현이 쓴 것 중에서도 아주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거의 8년 전, 그 의뢰인은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죽었습니다. 강재현이 쓴 유서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이 지금 인터넷에 수만 명에게 읽히고 있었습니다. 강재현은 그날 처음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11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박소연이 죽었습니다. 뉴스는 간단했습니다. 보험사 심사팀장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 사망. 경찰은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 발표했습니다. 유가족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박소연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강했고 냉정했고 절대 스스로 무너질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그것을 자살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강재현은 그 유서의 내용을 뉴스에서 일부 접했습니다. 단 2문장만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문체를 읽는 순간 강재현은 알아봤습니다. 자신이 쓴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비어 있는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한 가지 생각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는 언제 이것을 썼는가? 강재현은 그 유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박소연의 이름으로 쓴 유서는 없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의뢰인 없이 유서를 쓴 적이 없었으니까요. 의뢰인이 오고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목소리로 쓰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소연은 단 한 번도 그의 앞에 앉은 적이 없었습니다. 강재현은 그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확인할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쓰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서는 그의 문체였습니다. 강재현은 서랍을 뒤졌습니다. 파일 박스를 열었습니다. 11년치 기록이 있었습니다. 날짜 순으로 정리된 사본들. 그는 하나씩 넘겼습니다. 손이 느렸습니다. 심장은 빨랐습니다. 없었습니다. 박소연 관련 문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서는 그의 문체였습니다. 단어 선택, 문장 호흡, 쉼표의 위치. 강재현은 자신만의 글쓰기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 선 사람의 마지막 말을 쓸 때 그는 특정 구조를 반복했습니다. 자책을 먼저 소진시키고 그 다음에 사랑을 넣고 마지막 문장은 항상 미완성으로 끝냈습니다. 삶이 원래 미완성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 패턴이 박소연의 유서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모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죽음을 곁에서 보며 갈고 닦은 문장이었습니다. 이동현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받냐는 물음이었습니다. 강재현은 받다고 답했습니다. 잠시 후 이동현에게서 전화가 왔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가 쓴 거 맞아? 강재현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기억이 없어. 이동현이 전화 너머에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소리에 강재현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확인하는 숨소리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람의 소리. 강재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재배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강재현은 최준서를 다시 불렀습니다. 최준서는 왔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석 달 전 처음 만났을 때 보이던 손에 떨림이 없었습니다. 결심이 된 사람의 눈에서 보이던 좁혀진 고요함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무언가 정리된 사람의 표정이 있었습니다. 목표를 달성한 사람, 혹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의 얼굴. 인터넷에서 저를 어떻게 찾았어요? 정확히. 최준서는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떤 비공개 커뮤니티에서 봤다고. 이름은 기억 안 난다고. 강재현은 그 대답이 거짓말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것을 물었습니다. 박소연을 아느냐고. 최준서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뉴스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강재현은 그전엔 몰랐냐고 물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강재현은 최준서가 떠난 후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최준서는 인터넷으로 글을 찾았습니다. 인터넷에 그의 글이 올라온 건 최준서가 처음 찾아오기 2달 전이었습니다. 시간 순서가 맞지 않았습니다. 최준서가 강재현을 찾아온 건 유서가 인터넷에 올라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준서는 처음부터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유서가 올라오기 전부터 그 다음 퍼즐 조각은 이동현이었습니다. 이동현은 강재현이 박소연 자료를 보낸 후 어디서 구했냐고 물었습니다. 그 자료를 건넨 보험사 내부 직원은 강재현이 직접 접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동현의 소개였습니다. 이동현이 연결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동현은 그 자료의 출처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물었을까요? 모르는 척? 아니면 강재현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강재현은 책상 위에 빈 A4 용지를 꺼냈습니다. 볼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름 3개를 썼습니다. 박소연, 최준서, 이동현. 세 이름 사이에 선을 그어봤습니다. 선이 하나로 모이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 지점에는 아무 이름도 없었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그 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누군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강재현은 그 빈자리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의 반지하 빌라에 누군가 들어온 흔적이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 볼펜의 위치가 달랐습니다. 강재현은 볼펜을 항상 같은 각도로 놓았습니다. 45도. 오늘은 60도였습니다. 누군가 만졌고 정확히 돌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을 때 23자루 있어야 할 볼펜이 22자루였습니다. 한 자루가 없어졌습니다. 강재현은 그 빈자리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볼펜 하나를 가져간 사람. 그 사람은 강재현의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서랍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공간에 그렇게 익숙한 사람은 강재현이 아는 한 한 명뿐이었습니다. 강재현은 이동현을 만났습니다. 장소는 강재현이 정했습니다. 한강변 벤치. 2사람이 20년 전 처음 만난 곳이었습니다. 그때 강재현은 마포대교 난간 위에 있었고 이동현은 막 퇴근한 신참 순경이었습니다. 이동현은 강재현을 난간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내내 강재현은 그날을 생각하지 않기로 한 것들 목록에 넣어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꺼내야 했습니다. 이동현이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재현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2사람은 한강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강재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소연 유서, 네가 준비한 거지. 이동현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강처럼 흘렀습니다. 강재현은 그 침묵을 깨지 않았습니다. 이동현이 말을 시작하기 전에 끊으면 이야기의 전부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기다림도 기술이었습니다. 강재현은 그것을 11년 동안 배웠습니다. 이동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신도 박소연의 피해자였다고. 10년 전 형사 시절 동생이 사고를 당했고 보험금 청구를 했고 박소연의 팀에서 거절당했다고. 동생은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후유증이 깊어졌고 결국 스스로 삶을 끝냈다고. 강재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을 맞췄습니다. 이동현이 보험 사기 조사팀에 들어간 이유, 박소연 자료를 강재현에게 연결해준 이유,
그리고 강재현이 박소연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을 묵인한 이유. 이동현은 강재현의 글을 오래전부터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유서 사본들을. 살아남은 의뢰인 중 이동현과 연결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강재현이 쓴 여러 편의 글이 이동현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동현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박소연에게 사용할 날을 기다리면서 최준서도 네가 보낸 거야? 이동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준서는 진짜 의뢰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동현의 조카였습니다. 아버지 보험금 이야기는 사실이었지만 그것은 강재현을 움직이게 만들기 위한 마지막 방아쇠였습니다. 강재현이 박소연에게 충분히 집중하도록, 분노가 쌓이도록,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강재현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자신이 설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11년 동안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원인을 찾고 방향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자신이 설계된 쪽이었습니다. 그것이 분노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차가운 명료함이 커졌습니다. 박소연 유서는 어떻게 전달했어? 이동현은 설명했습니다. 박소연에게 접근한 것은 이동현의 보험사기 조사팀이었습니다. 박소연의 계좌 흐름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그것을 빌미로 압박했습니다. 박소연은 폭로를 막기 위해 거액을 건넸고 그 과정에서 이동현은 박소연이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유서는 그 상태에서 전달됐습니다. 익명의 편지 형태로.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이미 완성된 유서가 손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이동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강재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반전이었습니다. 강재현이 설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동현이 강재현의 문장을 도구로 써서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재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현아, 나 그거 알고 있었어. 이동현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강재현은 계속 말했습니다. 볼펜이 없어진 그날 밤 그는 이미 알았습니다. 이동현이 다녀간 것을. 그리고 역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이동현이 가져간 볼펜이 어디에 쓰였는지, 자신의 글 중 어떤 것이 이동현의 손에 있는지. 강재현은 그 과정에서 이동현의 계획 전체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동현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왜 막지 않았어? 강재현은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소연은 죽어야 했으니까. 침묵이었습니다. 근데 네 방식으로만 끝내면 너도 끝나. 증거가 네 손에 있잖아. 이동현이 굳었습니다. 강재현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이동현이 보험사기 조사팀 권한을 남용해 박소연을 압박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강재현이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박소연의 계좌 흐름 자료 원본이 있었습니다. 박소연이 착취한 피해자들의 목록과 금액, 3년치 기록이었습니다. 강재현은 두 봉투를 나란히 놓으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봉투는 내가 갖고 있을게. 네가 선을 지키는 동안은. 이동현이 두 번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강재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두 번째 봉투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전달될 것이었습니다. 법적 대응이 가능한 형태로 정리된 자료였습니다. 보험금 미지급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박소연은 죽었지만 그녀의 재산은 남았습니다. 남편 명의 계좌, 해외 세탁 자금, 부동산. 소송이 시작되면 그것들은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강재현이 설계한 진짜 결말이었습니다. 박소연의 죽음으로 끝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묻히게 두는 게 아니었습니다. 박소연의 재산이 피해자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 그 과정에서 이동현의 손에 피가 묻지 않도록, 묻더라도 강재현이 그것을 쥐고 있도록. 균형이었습니다. 강재현식 균형. 이동현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강재현은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냐고. 강재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절반쯤은 알았고 나머지 절반은 따라가면서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재현은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냈습니다. 검은 볼펜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동현 앞 벤치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돌려줘. 이동현이 손을 뻗어 볼펜을 집었습니다. 잠시 바라보다가 강재현에게 돌려줬습니다. 강재현은 그것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22자루였던 볼펜이 다시 23자루가 됐습니다. 그는 볼펜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A4 용지를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던 것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유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유서가 아닌 것을 썼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한강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무표정하고 차갑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것 같은 얼굴로. 강재현은 그 표정이 오늘따라 조금 달라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달라진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한 것들 목록에 넣으려다가 이번엔 넣지 않았습니다. 볼펜이 종이 위를 움직였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자신의 말을